오늘은 어제 얘기한 화폐 수요 함수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질 화폐에 대한 수요가 소득의 함수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자율의 함수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폐 수요를 얘기를 하면서 화폐의 기능을 얘기를 하면서 거래적 동기에 의한 교환의 매개로서의 화폐의 기능 외에 우리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또 화폐의 기능을 얘기를 했었어요. 이자율을 우리가 논의한다 하면 바로 그런 가치 저장 수단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논의할 화폐 수요 함수는 이것에 대한 수요를 나타내는 측면에서 여기다가 D라고 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D는 이제 demand의 약자로서 화폐 수요를 나타내고, 이놈이 어제는 그냥 소득만의 함수였는데 오늘은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라고 설정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어떤 화폐 수요 함수를 L이라고, 이게 사실은 리퀴디티에서 온 말인데 L이라고 이렇게 놓고 이것이 소득과 그 다음에 명목 이자율 I의 함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해봅시다. 자, 물론 어제 얘기한 대로 소득이 늘어나면, Y가 늘어나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Y에 대해서는 플러스 관계에 있을 것이고, 반면에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아지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죠? 그죠? 이자율이 높으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다는 의미에서 마이너스 사인을 우리가 붙여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제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첫 번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화폐 수요 함수에 들어가는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왜 그랬어요? 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자산이 두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두 가지 종류의 에셋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는 화폐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것을 일단은 현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현금이라는 에셋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금융자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대표적으로 그냥 은행에 대한 예금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아니면 주식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기타 등등. 가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은행에 대한 예금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금과 현금, 두 가지 종류의 금융자산이 있는데, 이때 만약에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내가 현금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자율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명목 이자율이 화폐 보유에 대한 일종의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I라고 하는 명목 이자율은 화폐. 그리고 여기선 특히 이제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명목 이자율을 쓰는 것이 맞다. 이거를 다른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제 잠깐 얘기했듯이 만약에 화폐를 보유하지 않고 예금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실질 수익률은 R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실질 이자율 R이 될 거예요. 그죠? 다른 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실질 이자율 R이 될 것이고, 반면에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화폐에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얼마가 돼요? 화폐를 보유했을 때의 수익률은 물가가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만큼, 물가 상승률만큼 화폐 보유를 하면, 화폐라는 것은 아무런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물가가 오르는 것만큼 구매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죠? 따라서 화폐를 보유하고 있을 때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따라서 두 개의 수익률의 차이인 R에서 마이너스 파이를 빼준 것. 이것이 바로 R 플러스 파이가 돼서 우리가 피셔 이퀘이션에 의해서 명목 이자율이 되겠어요. 따라서 화폐 수요 함수에서의 이자율은 실질 이자율이 아니라 명목 이자율이 될 거예요.
자, 따라서 우리가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을 이렇게 소득과 실제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 이 과정을 사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봐도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이 명목 이자율의 함수고 그 다음에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쉽게 이해가 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얘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조금 뭐라 그럴까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모형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형을 우리가 보몰이라는 사람과 토빈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보몰 토빈 모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그런 모형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거예요. 이 모형에서 나오는 결론은 바로 화폐 수요 함수라는 것이 왜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가 되는지 하는 것을 간단한 모형을 통해서 보도록 합시다. 이 보몰 토빈 모형에서의 화폐 수요도 역시 이 거래, 트랜잭션을 강조하는 그런 모형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때 보몰 토빈 모형에서도 화폐라는 것을 일단은 현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화폐 보유에 대한 편익과 화폐 보유에 대한 비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형에서 화폐 보유에 대한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내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물건을 구입할 때마다 은행에 가서 돈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화폐 보유의 편익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물건 하나 살 때마다 은행 가서 돈 찾고 물건 하나 살 때마다 또 다른 은행 가서 또 찾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해지겠죠. 따라서 화폐 보유의 편익은 그때그때 거래가 일어날 때 은행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편익이고 화폐 보유의 비용은 바로 이자를 포기한다는 것. 현금을 갖고 있으면 나는 아무런 수익을 올릴 수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은행에다 갖다 예금을 해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화폐 보유의 비용은 이자가 되겠어요.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이제 모형을 한번 셋업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경제학 모형이라는 것이 사실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런 직관을 이것을 간단한 식들과 뭐 그림이라든지 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그냥 표현한 거예요. 물론 이 세상에 있는 그 복잡한 거를 다 한꺼번에 모형 안에 집어넣을 수는 없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포인트를 뽑아가지고 그것을 수식과 약간의 수식이나 또는 그림이나 이런 것으로 표현한 것을 모형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어요. 자, 이 보몰 토비 모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상정을 하고 있어요. 자, 거래를 위해서 1년 동안에 총 지출액을 거래 금액을 Y1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내가 1년 동안 물건을 사거나 뭐 지하철을 타거나 뭐 점심을 사 먹거나 쓰는 모든 비용을 Y1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우리가 하나 가정은 문제를 키포인트를 우리가 뽑아내서 보기 위해서 물가 상승은 없다라고 가정을 일단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율은 제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때 1년 동안에 내가 다 써야 돼, 1년 동안 내가 써야 돼만 하는 금액이 Y1이기 때문에 내가 은행에 이 모형에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이 Y1을 지출하기 위해서 은행에 몇 번을 가는 게 최적인가 하는 것이 되겠어요. 먼저 은행에 한 번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한 번 간다는 얘기는 그림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보면 자,
여기가 뭐 이를테면 오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1년 뒤에 시점이 되겠어요. 그래서 뭐 이게 1월 1일이라 그러면 여기 1이라고 표시한 게 12월 31일이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림으로 그릴 거예요. 자, 1년에 은행에 한 번 가니까 1월 1일 날 내가 은행에 가서 얼마를 찾아요? Y1을 찾아요. Y1을 찾아서 그 Y1을 지갑 속에 넣고 다니면서 하루에 조금씩 쓰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가정은 1년 동안, 1년 365일 동안 쓰는 돈이 매일 다 똑같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Y1을 찾아가지고 다음날 뭐 365분에 Y1을 쓰고 그 다음날 또 똑같은 금액을 쓰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쓰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은 여기가 이제 Y1이 되겠죠. 첫날 Y1을 찾아서 하루에 조금씩 쓰게 되면 내 수중에 있는 돈은 점점점 줄어들겠죠. 내 지갑 속에 있는 돈은 점점 줄어들어서 1년이 지나고 나면 정확하게 0원이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때 화표 보유액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되겠죠. 그러면 평균적으로 이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내 지갑 속에 있는 현금은 얼마가 되겠어요? 1년 평균을 따지면 첫날은 Y1이 되고 마지막 날은 0원이 되니까 그것을 평균을 따지면 2분의 Y1이 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정도가 되겠죠. 내가 1년 평균을 따지면 이만큼의 화폐 보유를 한다는 뜻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1년 동안에 은행에 2번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1년에) 2번 가게 되면 여기가 Y1이라고 하면 자, 1년에 2번 간다는 말은 1월 1일 날 은행에 가고 그 다음에 6개월이 지난 7월 1일 날 은행에 간다는 경우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년 동안에 전체 써야 되는 돈이 Y1이니까 1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얼마를 찾을 것 같아요? 2분의 Y1을 찾겠죠? 그렇죠? 이만큼을 찾을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조금씩 쓰기 시작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보유액은 이제 여기서부터 점점 줄어들어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확하게 0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7월 1일 날 다시 은행에 가서 2분의 Y1을 찾을 것이고 또 역시 마지막 하반기 동안에 조금씩 써서 12월 30일이 되면 다시 내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액이 0원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은행에 2번 가는 경우에는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내가 얼만큼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요? 4분의 Y1만큼 보유를 하고 있겠죠?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자, 은행에 한 번 가는 경우에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2분의 Y라고 할 수 있고 평균적으로 은행에 2번 가는 경우는 1년 동안의 화폐 수요가 평균적으로 4분의 Y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 조금 더 일반화를 해서 은행에 N번 가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은행에 N번을 가게 되면 (1월 1일) 날 은행에 가서 얼마를 찾을까요? N번 가게 되는 경우에는 N분의 Y1을 찾겠죠. 그죠? 그러니까 N분의 Y1이라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제로로 갈 것이고 다시 N분의 Y1을 찾아서 지출을 하고 이런 과정이 계속돼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1년 평균으로 따져서
화폐에 대한 수요 또는 화폐 보유액이 얼마가 되겠어요? 2n분의 y1이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일반화해서 1년에 n번 은행을 가는데, 그리고 그때 평균 화폐 보유액은 2n분의 y가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편익과 화폐를 보유함으로써 포기해야 되는 비용을 합쳐가지고 이 사람의 효용을 가장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 n이 얼마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문제가 되겠습니다. 은행에 몇 번 가는 것이 가장 좋으냐? 은행에 한 번 가면, 그래서처럼 은행에 한 번 가면, 그래서 Y1을 찾아서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포기해야 되는 이자 비용이 굉장히 클 거예요. 반면에 내가 계속 주머니 속에 돈을 넣고 다니니까 뭐 도난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편할 거예요. 그죠? 그걸 다시 말하면 거래를 하는데 편하다는 얘기는 은행에 가는 횟수가 작으면 작을수록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데 들어가는 어떤 비용이 작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은행에 한 번 갈 때마다 내가 뭐 시간도 써야 되고 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용이 발생을 할 텐데 그 비용을 우리가 F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즉 금액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내가 은행에 1년에 한 번만 간다. 1월 1일 한 번만 간다 그러면 은행에 한 번만 가면 되니까 이 비용을 굉장히 절약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최소화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걸 최소화함으로써 내가 거래를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은행에 n이 크면 클수록 은행에 자주 가면 자주 갈수록 이번에는 저 F라는 금액은 점점 커질 텐데 은행에 가는 횟수에 비례해서 은행에 가는 비용은 커질 텐데 반대로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자는 점점 작아질 거예요. 은행이 그만큼 내 돈을 오랫동안 놔둘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자는 상대적으로 작아지겠죠. 자, 은행에 한 번 가는 비용이 F다. 이걸 F를 갖다가 우리가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가는데 15분이 걸린다고 생각합시다. 15분이 돈을 찾아오는데 15분이 걸리고 내가 시간당 임금이 이를테면 뭐 12만 원이다. 한 시간에 내가 12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러면 은행에 감으로써 내가 4분의 1시간만큼 포기해야 되니까 3만 원을 포기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 3만 원이 일종의 F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은행에 n번 가게 되면 갈 때의 비용은 얼마가 되겠어요? F에다가 n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F 곱하기 n이 은행에 n번 갈 때의 전체 비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화폐 보유를 함으로써 화폐라는 현금이라는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포기해야 되는 이자는 얼마가 될까요? 내가 n번 은행에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나는 2n분의 y1만큼의 돈을 지갑 속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얘기는 1년 동안에 포기해야 되는 이자가 2 곱하기 n 분의 2n분의 y 곱하기 명목 이자율 i가 되겠죠. 그죠? 평균적인 화폐 보유가 2n분의 y이므로 전체 1년 동안에 이자, 포기해야 되는 이자, 즉 화폐의 기회비용은 (2n분의 i 곱하기 y가 될 거예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시를 해봅시다. X축에다가 n을 표시하고 Y축에다가 비용을 표시를 하면
먼저 은행에 n번 갈 때 들어가는 어떤 비용 FN은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겠어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직선의 모습을 가지겠죠?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이것이 FN이고. 반면에 화폐를 가지게 되면서 내가 포기해야 되는 기회비용은 요 놈이니까 이 2n분의 IY니까 이놈은 여기다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모습이 나타날 거예요. 자, 이제 이 두 개의 비용을 더한 값을 생각을 해봅시다. 화폐 보유에 대한 기회비용과 은행에 n번 갈 때의 비용을 더하면 그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이것이 전체 비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기 때문에 두 개의 합친 비용은 이와 같은 곡선의 모습을 가질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곡선의 모습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점이 뭐가 존재할 거고 비용을 가장 작게 만들 수 있는 어떤 n값이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수리경제 입문에서 배웠던 미분의 개념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 문제를 여기서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보고자 하는 전체 비용을 우리가 C라고 하면 이것은 FN에다가 2n분의 IY가 될 것이고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거를 미니마이즈하는 n값을 하나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C라는 비용을 n에 대해서 미분하고 그것을 0으로 놓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미분을 해봅시다. 이거를 n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이것을 최소점에서는 이 값이 0이 될 테니까 이 식으로부터 우리가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은행에 가는 횟수 n 스타를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n 스타를 계산을 여기서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어요. 자, 은행에 가는 최적의 횟수는 이만큼이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1년 동안의 평균 화폐 보유 또는 화폐에 대한 수요에다가 집어넣으면 최적 화폐 수요가 나오겠죠. 그죠? 여기 Y는 주어진 것일 거고 여기 N 대신에 N스타를 집어넣으면 평균적인 이놈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이런 식의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최적화된 n, 은행에 가는 횟수가 최적화된 그 n일 경우에, n스타일 경우에 화폐에 대한 보유 또는 화폐 수요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화폐 수요가 바로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가 됐어요. 플러스 하나 추가하면 여기 은행에 갈 때 들어가는 비용 F까지 포함해서 우리 아까 화폐 수요 함수 편 F 얘기는 안 했지만 Y와 하여튼 I라는 것이 여기 둘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화폐 수요라는 것이 소득과 명목 이자율의 함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고 L이라는 함수를 써서 얘기를 했고 그 L의 구체적인 하나의 함수 형태가 바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소득이 늘어나면 화폐 수요가 늘어나고 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화폐 수요는 이놈이 바로 평균 화폐 보유니까 화폐 수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화폐 수요는 Y의 증가 함수이고 그 다음에 이자율의 감소 함수가 되겠죠. 이자율하고 마이너스 관계, Y하고는 플러스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이 보몰 토빈 모형이 왜 화폐 수요라는 것이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이 보몰 토빈 모형에서 구한 화폐 수요 함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y와 i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f라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화폐 은행에 가는 비용 F란 걸 얘기하면서 그냥 뭐 이를테면 1시간에 받는 임금이 12만 원이니까 그리고 은행에 갈 때 걸리는 시간이 15분이면 대략 한 3만 원 정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냥 하나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F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변하게 되면 사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F라는 건 굉장히 여기서 모호하게 그냥 표시를 해놨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임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임금이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이 F는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실질 임금이 높은 사람은 화폐 보유가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F와 화폐 수요는 플러스 관계에 있죠. 그죠? 실질 임금이 올라가면 그만큼 화폐 보유를 더 많이 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F라는 게 아까 좀 전에 얘기했죠. 무슨 제도나 이런 기술 발전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가 처음에 이 보몰 토빈 얘기를 하면서 은행에 N번 간다 그랬을 때 그래서 실질 임금이 12만 원이면 그리고 15분 걸리면 한 3만 원이다. 근데 은행 한 번 갈 때 3만 원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없을 거예요. 그죠? 왜? 여러분들 지하 2층에 가면 ATM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얼마든지 돈을 뽑았을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ATM이 없었을 때는 지금 한 얘기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지만 지금같이 ATM이 보급이 많이 돼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ATM이 보급됐다는 거는 우리 이 모형 안에서 해석을 하면 F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F가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은행에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작아졌다는 얘기예요. F가 작아지면 화폐 수요는 줄어들겠죠? 그죠? ATM이 보급이 많이 되면 될수록 화폐에 대한 수요는 줄어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굳이 지갑에 돈을 많이 갖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려가서 지하 2층에 가면 언제든지 돈을 뽑았을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 뱅킹이 많이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이를테면 F 같은 게 줄어들었다고 우리가 또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명목이자율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모형을 얘기를 하면서 두 가지 종류의 자산이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현금이고 또 하나는 은행 예금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 모형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걸 좀 확대해서 하나의 현금과 또 하나의 다른 금융자산이라고 예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금융자산이라고 해석을 해도 별로 그렇게 이상해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현금에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은 이를테면 마이너스 파이가 되겠지만 은행에 꼭 예금하지 않고 이를테면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를 했을 경우에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익률을 우리가 또 역시 I라고 볼 수도 있죠. 이것이 꼭 은행 이자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I를 광범위하게 어떤 다른 금융자산에 대한 수익률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면 F라는 걸 이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은 은행에 가서 예금을 하신 경우에 은행에 가서 돈을 찾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F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다른 금융자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하면 F라는 것은 결국 다른 금융자산에서 현금화를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주식 시장에 주식을 샀다. 주식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주식을 현금화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증권사를 통해서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수수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 가지고 F라는 것 역시 광범위하게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몰 토빈 모형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도 그렇게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왜 화폐 수요 함수가 y와 i의 함수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가 될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런 f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 본론으로 돌아와서 화폐에 대한 수요는 y와 명목이자율의 함수인데 y에 대해서는 플러스 i에 대해서는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명목이자율 대신에 이번에는 피셔 이퀘이션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된 인플레이션율 여기 E는 이제 expectation의 약자로서 E를 여기다가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 이렇게 우리가 불러봅시다. 그래서 명목이자율이라는 것은 실질이자율과 예상 인플레이션의 합이니까 저렇게 화폐 수요 함수를 바꿔서 우리가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변수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를 해봅시다. 우리가 3장에서부터 공부해왔듯이 먼저 y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질이자율이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M이라고 하는 놈은 화폐 전체 통화량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이 놈은 일단 우리가 중앙은행이 외생적으로 결정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센트럴뱅크가 결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일단 외생적. 우리가 다음 주에 이 통화량이라고 하는 M이라는 놈이 실제로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는 그 프로세스를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때 보면 이 M이라고 하는 놈이 사실은 중앙은행만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 가계라든지 또는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놈들이 이런 경제 주체들이 통화량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M에 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주체로서 중앙은행을 생각을 해봅시다. 중앙은행이 일단은 M을 결정한다고 이렇게 해봅시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여기서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는 통화 공급에서 즉 디맨드 쪽이 아니라 서플라이 쪽에서의 M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근데 뭐 균형에서 이게 같아지는 거니까 그냥 편의상 M은 하여튼 센트럴뱅크가 결정한다라고 이렇게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남는 놈이 뭐예요? P가 남고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 인플레이션이 남겠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보면 자, 화폐 수요라고 하는 것이 물론 소득과 명목이자율의 함수이지만 그놈의 소득은 어디서 오냐면 저축은 투자와 같다 생산함수에서부터 오고 그다음 명목이자율을 이렇게 분해를 해보면 이제 실질이자율은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대부자금 시장에서 결정이 됐었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통화량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밖에서 결정돼서 들어온 놈이에요. 한 가지 남는 놈은 이제 요 놈이 남죠. 명목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분석한 바에 의하면 명목이자율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는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명목이자율은 건 이거 두 개의 합인데 이놈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남는 놈 이놈이
결국 화폐 수요에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한 단계 더 나가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짓을 이런 학습을 왜 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거에 의하면 일단 화폐 시장에서는 화폐에 대한 공급과 화폐에 대한 수요가 같아지는 점에서 균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뭐가 결정이 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공부를 했어요? 화폐 수량설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요. 그죠? 화폐 수량설은 MV는 PY로 결정되는 게 화폐 수량설이었어요. 이때 V가 고정이었고 Y는 생산함수에서 결정되니까 M하고 P하고 결국에 증가율이 같아진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화폐 수량설에 의하면 통화량이 얼만큼 되느냐가 결국 물가가 얼만큼 되느냐를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물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여기에 필요한 이론은 화폐 수량설이었어요. 이 프라이스 레벨이 결정되면 여기서부터 뭐가 결정돼요? 인플레이션율이 결정이 될 것이고, 그죠? 인플레이션율이 결정되면 여기가 뭐에 영향을 줘요?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주죠. 인플레이션율이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피셔 이펙트라고 불렀어요. 피셔 효과라고 불렀어요. 다시 한번 화폐의 양에 따라서 통화량에 따라서 물가 수준이 결정되고 화폐 수량설에 의해서 물가 수준이 결정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그 다음에 결정이 되고 인플레이션은 명목이자율에 다시 피셔 이펙트에서 영향을 주게 돼요. 그러면 명목이자율이 이렇게 피셔 이펙트에서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명목이자율은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다시 화폐 수요에다가 영향을 주게 됐죠. 우리가 어제 공부한 거는 이거를 공부를 했고 화폐 수량설을 공부했고 피셔 이펙트를 공부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지금 한까지 한 얘기는 이자율이 다시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것을 공부를 한 거예요. 이런 피드백 과정이 하나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더 관심 있게 볼 것이 바로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기 말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시 2에서도 기대라고 하는 것, 예상이라고 하는 것이 expectation이라고 하는 것이 거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시 경제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 과정의 하나를 지금 보도록 합시다. 자, 길게 보면 어떤 긴 시점에서 평균적으로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은 대략 봐서 실제 인플레이션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거예요. 평균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1년에 인플레이션 예상한 거하고 81년에서 82년 예상한 거하고 이렇게 1년 동안 예상 인플레이션을 쭉 데이터를 한번 쫙 모아놓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플레이션율, 실제 발생한 인플레이션을 쭉 데이터를 모아놓고 두 개를 그림을 그리면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하게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평균을 구해보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 해 한 해 보면 파이 2하고 실제 일어난 인플레이션하고는 차이가 발생을 할 거예요. 두 개가 같지는 않겠죠. 자, 이렇게 파이 2가 명목이자율에 영향을 줘서 화폐 수요에 영향을 주는데 이 파이 2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요한 것은 통화량이 되겠죠. 통화량이 변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의 예로서 자, 오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올렸어요. 그러면
이 화폐 수요 함수를 들여다보면 파이 2가 만약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면 오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이거를 2배로 올렸어요. 2배로 올렸는데 Y하고 이 통화량을 2배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Y하고 R은 변화가 없어요. 왜? 여기서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요놈이 변화가 없다 그러면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량을 돈을 2배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내년에 물가가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한 예상치를 전혀 안 바꾼다라고 가정을 하면 통화량 2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오른쪽, 이퀄의 오른쪽 사인은 오른쪽의 값은 전혀 변하지가 않겠죠. 왼쪽에선 이놈이 2배가 돼버렸어요. 그죠? m이 2배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같아지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이게 왼쪽이 2배가 됐으니까 오른쪽이 2배가 돼야 되는데 2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게 다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그럼 왼쪽이 2배가 이게 2배가 됐으니까 이게 낮아져야 되겠죠. 어떻게 낮아져요? P가 올라가서 P도 2배가 돼서 균형이 맞춰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올리면 오늘 물가가 2배만큼 오른다는 얘기죠. 바로 화폐 수량설에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전제는 뭐였냐 하면 이놈이 안 변한다고 가정했을 때예요. 이놈이 변하게 되면 얘기가 좀 달라질 거예요. 무슨 말이냐?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량을 2배로 올렸다.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조금 비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오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올렸으면 물가가 내년에도 또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을 사람들이 수정을 해서 더 높게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걸 높게 가져가면 명목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실질 이자율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는 줄어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또 하나 예를 듭시다. 내가 조금 전에 무슨 예를 들었냐면 오늘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2배로 올린다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놈이 변하지 않으면 물가가 2배가 된다고 얘기를 했죠. 화폐 수량설에서. 이번에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오늘 중앙은행 총재가 기자회견을 해서 올해는 통화량을 하나도 안 올리고 그 대신에 내년도에 통화량을 2배로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고 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지금 본 바에 의하면 오늘 M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오늘 P도 변화가 없어요. 이놈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근데 내년에 통화량을 2배로 올리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내년 되면 돈이 많이 풀릴 테니까 내년도에 물가가 오를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겠죠. 그 예상을 하는 순간 이놈이 올라갈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거예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이 올라가고 명목이자율이 올라가면 화폐 수요가 줄어들어야 되죠. 왼쪽이 줄어들어야 돼요. 왼쪽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M은 오늘 변화가 없어요. M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것이 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P가 올라가야 되죠. 통화량 변화가 올해는 하나도 없었어요. 단순히 내년에 통화량을 올리겠다고 발표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오늘 당장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지금 여기서 얘기한 이 피드백 메커니즘이 그런 한 좋은 예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보도록 합시다. 직관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이것을 이제 조금 더 포멀하게 우리가 표현을 해봅시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에 부록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이거는 또 K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걸 K건 모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즉 K건 모델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현재의 통화량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통화량이 변할 거라고 예상했을 때, 예상이 되었을 때 그놈이 어떻게 오늘의 물가를 변화시키느냐, 내일의 물가가 아니라 오늘의 물가를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겠어요. 그걸 위해서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를 먼저 써봅시다. 논의를 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복잡하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을 일단 쳐내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전에 화폐 수요 함수는 뭐의 함수였어요? Y와 실질 이자율과 기대 인플레이션의 함수였죠. 그죠? 자, 거기서 우리가 외부에서 결정돼서 들어왔다고 했던 Y와 실질 이자율은 빼버립시다. 일단 그건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논의에서 제거를 합시다. 그냥 상수라고 생각해도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이 있는 기대 인플레이션만 우리가 가지고 들어옵시다. 그렇게 했을 때 화폐에 대한 수요 함수가 다음과 같은 모양을 갖는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일단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한데 기대를 빼버리고 익스펙테이션을 빼버리고 실제 인플레이션을 먼저 쓰고 분석을 합시다. 자, 즉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완벽하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서 실제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똑같다라고 일단 그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뭐 예를 들면 이걸 perfect foresight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것을 일단은 가정을 해보고 그 뒤에 좀 있다가 그 가정을 완화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을 도입을 해봅시다. 일단은 파이 2하고 파이하고 같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위해서 함수 형태를 이것의 마이너스 갬마 승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갬마는 0보다 크다. 이렇게 한 이유는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명목이자율이 올라가서 화폐 수요를 줄이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사인을 하나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다른 형태의 함수라도 상관없는데 분석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식의 지수함수 형태로 표시를 했어요. 사실은 지수함수 형태로 표시를 한 거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뭐 여러분들 이제 경제학 나중에 대학원이나 데 가서 논문을 보거나 이럴 때 보면 이런 식의 지수함수 형태로 구체적인 함수 형태를 설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로그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요. 로그를 취해 놓으면 선형으로만 곱하기로 돼 있으면 우리 아까 보물 토빈 모형에서도 뭐 2n분의 iy 이게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더하기 빼기 식으로 하기 위해서 로그를 취해서 하면 편해져요. 그래서 이 함수를 일단 로그를 취해 봅시다. 로그를 취해 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풀면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을 해 봅시다. 이때 스몰 m은 로그 m이고 스몰 p는 로그 p고 요 파이는 로그 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또 대문자 p. 그죠? 이렇게 로고를 취한 다음에 하면 이제 더하기 빼기가 되니까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자, 이것을 다시 쓰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내일 뭐 이런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변수에 하점자를 붙여서 시간을 표시를 해봅시다. 즉 여기다가 MT라고 해서 T 시점에서의 통화량, T 시점에서의 물가, T 시점에서의 뭐 인플레이션 이렇게 표시를 해봅시다. 인플레이션은 T 시점에서의 인플레이션이라 T와 T 플러스 1기간의 인플레이션이요. 우리가 나중에 기대 인플레이션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PT 플러스 1에서 PT를 빼준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역시 여기도 로그니까, 그죠? 로그를 벗기면은 로그 PT 플러스 1 나누기 PT니까 증가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로그의 차이는 증가율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빼기로 우리가 표시를 했어요. 따라오고 있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부터 남은 것은 이제 간단한 산수들만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자, 이 식으로부터 이제 P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왼쪽에다가 PT를 놓고 여기 PT가 있고 여기 PT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리를 하면 PT를 쓸까? 이렇게 되겠죠. 1 플러스 갰마 PT는 MT 그 다음에 플러스 PT 플러스 1 이렇게 될 것이고 따라서 PT로 이것을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경작을 할 때 이렇게 이제 모형이나 이런 것을 잘 산수나 또는 그림이나 하는 것을 잘 따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뭔가를 써놓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하는 것에 여기다 생명을 불어넣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더 중요해요. 이렇게 식을 해서 잘 풀었어요. 문제가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를테면 시험 문제에서 현재 물가를 통화량과 미래 물가로 표현해봐라. 그리고 그것을 해석해봐라. 이렇게 문제를 준다고 하면 푸는 데까지는 이렇게 잘 따라왔다가 해석을 하려면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늘의 물가는 무엇의 가중 평균이에요? 오늘의 통화량과 내일의 물가의 가중 평균이 오늘의 물가가 되는 거죠. 오늘의 P가 됐어요. 가중치는 1 플러스 감마분의 1, 1 플러스 감마분의 감마. 그죠? 가중치 감마에 따라서 오늘의 통화량이 더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고 내일의 물가가 오늘 물가에 영향을 더 많이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단계는 이게 오늘만 이렇게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내일도 똑같은 식으로 성립이 될 거예요. T를 하나 더 미래로 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 PT 플러스 1을 여기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집어넣으면 플러스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그럼 여기 이제 또 PT 플러스 2가 남으니까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또 PT 플러스 2에 대해서 식을 하나 세워서 또 집어넣고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면 결국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여기서 이런 작업을 하는 목적은 여기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미래의 물가를 우리가 식에서 없애버리고 뭘로 대체해요? 미래의 M으로 우리가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작업을 반복하는 것이 되겠어요. 그러면 현재 이렇게 쓰고 나면 이렇게 우리가 다 풀고 나면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늘의 물가는 금년의 물가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금년의 통화량, 내년의 통화량, 그 다음의 통화량, 먼 미래의 통화량들의 함수로 먼 미래의 통화량까지 그것이 다 오늘의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식으로 식을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네, 3승. 아, 여기 3승.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이 감마라고 하는 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감마는 양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값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얘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냥 0보다 크다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 감마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감마가 굉장히 작은 값을 가져서 0에 굉장히 가깝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마가 0에 굉장히 가까우면 여기를 봅시다. 감마가 0에 굉장히 가까우면 이 값 전체가 1 플러스 감마분의 감마가 역시 굉장히 작겠죠. 그죠? 이것이 굉장히 작다는 얘기는 자, 이 식을 봅시다. 오늘의 물가에 영향을 주는 통화량들이 오늘, 내일, 모레 쭉 있는데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오늘의 물가에 영향을 많이 줘요? 오늘의 통화량이 가장 영향을 많이 주겠죠. 내일은 조금 더 영향이 줄어들 거고 그 다음 해는 조금 더 줄어들 거예요. 이게 점점점 제곱, 세제곱 이렇게 해지면서 작아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감마가 굉장히 작으면 오늘의 물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고 내일 이후의 물가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아질 거예요. 극단적으로 감마가 0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감마가 0인 경우에는 아까 감마가 0보다 스트릭트리 크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0하고 같아진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게 0이 되고 이것도 0, 이것도 0, 다 0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감마가 0인 경우는 미래의 통화량은 오늘의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되는 거죠. 그죠? 오로지 오늘의 통화량만이 오늘의 물가에 영향을 줘요. 감마가 0이면 감마 이퀄 0을 여기다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이 D는 다 0이고 요 값은 1이 되겠죠. 결국 어떻게 돼요? PT는 MT가 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니에요? 화폐 수량설에서 우리가 Y와 화폐 유통속도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바로 이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감마가 0인 경우에는 화폐 수량설로 회귀를 하는 결과가 나오겠어요. 반대로 감마가 굉장히 크다 그러면 굉장히까지는 아니고 감마가 상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미래의 통화량이 오늘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높다는 뜻이 될 거예요. 크다는 뜻이 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가 파이는 파이 2하고 기대 인플레이션과 실제 인플레이션이 같다라고 가정을 했었어요, 지금까지. 이제 기대라는 걸 하나 더 집어넣읍시다. 다시 말하면 미래의 값에 대해서는 expectation 2를 표시를 해봅시다. 이건 오늘이니까 오늘의 통화량이니까 여기는 2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미래 값에다가 다 이렇게 2를 표시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오늘의 물가는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냐면 오늘의 통화량과 미래의 예상 통화량에 의해서 오늘의 물가가 결정된다는 거죠. 아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중앙은행이 내년의 통화량을 2배로 올린다 그러면 오늘의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놈이 내년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오늘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아까 우리가 말로서 설명한 것이 식으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이것이 K감 모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해석,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놀아봅시다. 이 식을 가지고 여기서 무엇을 더 우리가 배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중앙은행이 현재 물가를 안정시키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중앙은행의 목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물가가
높지 않게, 물가가 높지 않게 상승하지 않도록 안정화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통화량을 높이지 않아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그건 화폐 수량설에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내년에 통화량을 중앙은행이 높이지 않을 거라고 믿게 만들어야지. 이건 아직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죠? 중앙은행이 내년 이후에도 미래에도 통화량을 높이지 않겠다라고 높이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믿는다면 오늘 물가가 안정이 될 것이고 반면에 오늘 통화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이 미래의 통화량을 늘릴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한다면 오늘 당장 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다음 질문.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통화량이 미래에 안 늘어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중앙은행의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중앙은행이 오늘 통화량을 높이고 낮추고 하는 건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계적으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막 물가가 올라갈 것 같아. 근데 오늘 통화량은 하나도 안 올렸어요. 그러면 이 물가 상승 압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미래에도 통화량을 안 늘릴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통화량을 안 높이는 거는 쉬운 일이에요. 근데 미래 통화량도 안 높일 것이라고 사람들한테 믿게 만드는 거는 어려운 일이에요. 경제 상황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에요. 크레디빌리티라는 것이 그래서 중앙은행의 신뢰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우리 나중에 다음 시간쯤에 얘기를 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 상황상 또는 다른 이유로 우리 다음 시간에 할 얘기겠지만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우리 보통 여러분들은 인플레이션 요새같이 이제 물가가 워낙 안정이 돼 있고 높지 않을 때는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10년, 20년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 문제가 됐어도 기껏해야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높았을 때 해봐야 10% 남짓 이런 정도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역사적으로 보면 인플레이션율이 1년에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론에 의하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몇백 퍼센트, 몇천 퍼센트 가는 이유는 다 뭐예요? 통화량 증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모니터리 페노메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화폐 수량설이 장기에는 대충 들어맞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오늘 인플레이션 PD가 굉장히 높아진 게 일단은 MT가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것이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통화량 증가를 그렇게 높지 않겠다 하고 중앙은행이 약속을 하고 국민들한테 선포를 하고 올해 통화량 증가율이 굉장히 높지만 내년부터는 안 높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는다면 국민들이 믿는다면 PT가 낮아질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통화량 증가율을 500%를 가져갔는데 내년에는 0%로 가져가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쉽게 믿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년에 통화량이 높아지겠지. 그러면 올해 물가는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에 그런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합시다.